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도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간에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조세 포럼이 오늘 104차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을 해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회원들이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오늘 첫 시도를 했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 3월부터 올해 포럼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이게 생활방역 체제로 이게 전환되니까 그럼 이제 5월 달에는 그래도 한 오늘 넷째 주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참석을 꺼리신 분이 있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 이 자리에 큰 걸음 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상당한 공백이 있었고요. 또 저희 포럼도 작년 11월 26일 날 103차 하고 난 이후에 6개월간 포럼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오늘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방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와 조세를 선정했는데 특히 이번 포럼의 발제와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신 박홍 교수님과 강성태 회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간에 이 연구가 많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고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교수님과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경범 교수님과 또 이 학생 부분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됐지만 아시아, 유럽, 미국을 거쳐서 지금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또 무증상 감염 등 이런 것으로 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 소멸될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언제까지 될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미친 경제적 침체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이 사태가 극복되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회복할지 일부는 L자형 회복, U자형 회복, 나이키형 회복하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도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도 했지만 보건과 방역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조치나 위기 이런 것을 해서 위기 탈출에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스티뮬러스 패키지 내에 조세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세 대책들이 각국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대살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포럼에 주제를 시켰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번 조금 정리했던 내용들 이게 상당히 좀 정제되지 못한 내용들이지만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토론에 어떤 이 토론을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제 밤늦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발표하실 건데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나 미국의 텍스 파운데이션이나 또 KPMG라는 회계법 이런 데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보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조세 대책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보면 각국 정부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긴급적인 조세 지원 대책으로 생신고 기한이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가사금이나 벌가금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또 취약한 계층들 이런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부가가치 조기 환급하고 이런 또 방역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이런 다양한 이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서도 보면 많은 이러한 조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조세 원칙을 좀 지켜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안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지원 대상을 잘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넓은 범위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런 제도를 개선하되 또 장기적인 조세 정책 방향을 많이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IMF는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 조세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이게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 행정 조치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효율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이나 그 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법상 나와 있는 법정 기한이나 세무조사 중단, 법정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중단 이런 조치도 좀 해라.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좀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 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또 이 선셋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던 조세 지원 제도가 우리 이런 원칙이나 또한 각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외국에 지원한 제도 중에서 한번 좀 들여다볼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난 3월 28일 날 케어스 액트라는 그 고용 코로나 관련 어떤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담은 새 법을 개정했는데 그 법안에 보면 그 고용주에 부과하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2021년 말과 2021년 말에 50%씩 나눠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납부를 연기해 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해줄 때는 과감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어스 액트 또 다른 보면 이자 비용의 비용 공제 한도를 과감하게 또 30%에서 50%로 변경해 주는데 이거는 2019년도 사업년도까지 2020년 사업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 사업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어제 또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 조세 지원 조치와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이제 조세 지원 쪽에 제도를 했는데 어제 기사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인도 델리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알코올에 대해서 70%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사만 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금 지원하는 형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찾아봐도 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이런 데서 재난지원금 지원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의 범위를 70% 하냐, 전국민 하냐 이렇게 또 논란이 많았고 또 일부를 기부하는 제도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참 과거에 해보셨던 첫 번째 실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험들이 한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추후에 어떤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의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일부를 이제 기부금으로 받는 방식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하지 말고 전체를 주더라도 일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제안하는 그런 페이퍼들을 몇 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그 페이퍼 영문으로 크로백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지난 4월 11일 날 임시소득 지원 방안으로 이제 캐나다 에머전시 리스폰스 베니피트 해가지고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한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원한 금액은 내년도 인컴 텍스 리턴에 텍서블 베니핏으로 해가지고 리포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의 처리와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재난지원금이 지금까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런 형태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어떤 다른 사태가 생기면 이런 유사한 형태의 현금 지원성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갈 거냐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 그것이 어떤 형태로 갈지에 대해서 너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당장 걸리는 문제가 이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거냐 세수 예측이 기존에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에 의존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IMF에서 발표한 그 페이퍼에 보면 특히 내년도 우리나라 같은 내년도 세수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로 갔을 때 얼마만큼 경기가 침체되고 각 분야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세수가 어떻게 될 거냐를 파악하는 거가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이제 GDP나 아니면 조세 탄력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추계하는 전통적 추계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맞겠느냐는 거고요. OECD는 이러한 그 전통적 추계 방식으로 세수를 추계하면 아마 과다 추계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추계 방식을 벗어나서 이 경기 침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미친 각 섹터 부분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섹터 부분별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또 그리고 더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를 검토해서 세수 추계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장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 각 나라 다 마찬가지는 이 재난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균형 재정을 아주 엄격하게 유지하는 독일도 그 블랙 제로 피스칼 폴리시라고 명칭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플라워 본드 같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할인채를 발행할 필요성도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사를 보면 슬그머니 증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가 슬그머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증세론의 근부를 피우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의 법인세를 좀 인하하자 하는 업계의 바람이 반영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페이퍼에는 보면 지금이 이제 세금을 올릴 것이냐를 연구해야 될 타임이 아니라 조세 제도를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면서 코로나로 침체된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만 부유하거나 또 소득이 많거나 뭐 또 이 대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조세 불평등도 완화하고 세수도 높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각 나라들의 세무 당국에서 그 전에 물론 해왔던 방식이지만 이 파일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디지털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조세 행정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세무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1월 26일 날 있었던 103차 포럼에서는 이런 세무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다룬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디지털 혁신, 이 비대면의 조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런 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국민조세 포럼을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럼 책자 앞부분에 저희가 작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우리가 다음번에 있을 포럼 계획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6월 9일과 6월 23일 포럼이 있고 또 7월 3일과
4일에 세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들을 참고하시고 여러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금융조세 포럼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조세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저희들이 이게 예상은 8시 30분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시 30분부터 약 20분간 토론, 그 다음에 정리, 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한국주류협회 강석대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입니다. 오늘 시사성 있는 주제인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방안 중에서 조세 분야의 특징에서 박훈 교수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국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OECD 회원국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많이 내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 5월 달까지 계속 후속 조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박훈 교수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훈 교수님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준입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조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 부분은 아무래도 세제 발전과 관련된 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몇 년 전에 이제 재정 개혁 특위에서도 우리 현 정부에서 조세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돼서 여기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관련지를 새롭게 연구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한 10가지 정도 우리 현 시점에서 쟁점을 짚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서설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인 사항을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사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자료가 OECD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서 세제하고 세정 변화를 OECD 정리를 하면서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 3가지를 소개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OECD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 신사항만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세제와 세정 분야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그 외에 주요국들 부분을 별도로 신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입장 부분이 다른 데는 없이 쟁점 10가지 뽑아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토론 시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각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 부분의 쟁점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있듯이 10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이외에 저희 김부장님께서 어제 업데이트 하듯이 이제 수식가도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에서 어제 대통령 주제 관련된 회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식구에 관련된 현황 업데이트에 있어서 약간 자료하고 몇 가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0가지 좀 뭘로 잡았냐면 납부 또는 징수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지금 종합소득 신고가 5월 말까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고 늦게 되어 있고 납부는 3개월을 연장됐습니다. 이러한 납부와 징수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 평가, 부족평가 가능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계도 있을 거고요. 거꾸로 결국 국가가 이러한 세금 감면이나 그리고 긴급하게 재정을 지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세수학법 문제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세율 부분이 경제계에서는 경제 법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인하기가 되지만 종합된 생각을 하면 세수학법 측면에서는 법인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논쟁이 정전에도 증세 논쟁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론과 인상론 재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OECD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국경이 또는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봉쇄가 되면서 결국 거주자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한 나라에 묶이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인정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주자의 경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원초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다른 나라에 오래 체류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거꾸로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인정시에 여러 가지 변화,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회성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재난지원금에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의 의무와 그리고 앞으로 일회성이라는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비대위원장께서도 소대에 말씀을 주신 마찬가지로 이걸 이방 시기에 다른 방식은 없었는가. 왜 그러냐면 긴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혹시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급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평가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긴 하지만 금융세제 부분이 올해 여러 가지 자료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금융세제에 좀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은 거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포스트 텍스가 이야기됐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 이전에 저도 디지털 과세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4차 산업에 따른 여러 문제를 논의를 했다가 이게 이제 포스트 텍스와 코로나19가 연결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 과세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나눕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가 오기 전과 오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저희도 생산자도 요즘 줌이라든가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강연장도 바뀔 것 같고 세미나장도 바뀌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정책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소득 소비 계산에 관한 부분도 어떤 변화가 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과도 이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시간이 행사 진행하면서 시간 많이 도입을 해주셨는데 슬라이드가 80페이지입니다. 조직 시간도 다 활용해보다는 저희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더구나 김대회 회장님께서 핵심 에피소드를 인상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건 자료로 가름하고 각 슬라이드 한 장당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최종면 학술원에서 저도 그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영상들인데 그게 나중에 3만 명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사이언스 부분 문제를 하고 사회 가치 정치 지정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조세 분야는 없더라고요. 조세 분야는 그나마 경제 분야는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코로나19의 그 감염의 공문이다. 지금은 이제 유도에서 저도 이제 사이언스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와서 보니까 이제 유도가 끝나면 병도로 가서 여기 실제로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남미로 보이는 부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나와서 흥미롭게 이야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올해 이렇게 격려해놔도 행복도가 뚝 떨어지진 않는데 30대, 20대 이런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나왔듯이 격리에 따른 그 특별한 어떤 행동 양식이 심리학자가 예측했던 대로 20, 30대에서 격리를 벗어나는 행동 부분도 상당히
심리학으로 예측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세가 없기 때문에 조세 분야 여건이 어느 한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 19 대응과 우리가 미래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온라인 좀 취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회담, 비료에서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다 나와서 토론했던 부분이고요. 상당히 많은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세 분야 부분을 넘어오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3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이 부분을 봤지만 조세 분야가 없다 그런 있었는데 지금 OECD가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ECD도 5월 4일 날 이것도 제가 파리에서 따라하면 못 봤을 텐데 이것도 줌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세 분야에서 OECD 부분에서 특히 조세 분야에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 그리고 거기서 딱 짚는 게 중요한 자료 3가지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웹캐스트를 있어가지고 화면을 OECD 텍스 코프레에서 국제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OECD 텍센터장인데 결국 코비드 19에 관련해서 그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했던 것이 계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 Q&A를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저희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식대로 가면 제 토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 나와서 각자 편한 복장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장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 정리해봅니다. 코로나 19 관련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를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서 코비드 19라고 불리는데 저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온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국민적인 사스와 메르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같다는 부분도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39년이 저희가 국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회적 국민의 문제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의 우려는 전염과 전파 속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제 성적 같은 거 보니까 11,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227명 전 세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34만 5천 명 정도 사망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이 3월 11일 날, 올해 3월 11일 날 팬데믹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 연기금, 온라인 강의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3들이 5월 20일 날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부분은 단순한 지금 사스라든가 메르스하고 다르다. 전 세계적인 전환적 감염에 대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정에서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저희가 세정에서 진수라든가 유해 등을 해왔는데 그런 걸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97년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경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래서 미국 같은 자료를 보면 금융위기 때도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지원을 했는데 2배 정도 지원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라고 금융의 어린이였다면 70년대 위기가 오히려 금융시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사태를 보려고 하지만 공통도 있지만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한참 이야기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도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결국 로봇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저성장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되면서 결국 보험무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성장 기조가 없다 그냥 한참 논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구기를 보니까 지금 55조 3천억 정도의 적자가 관리비용 적자가 나왔습니다. 2004년에 적자 분야가 크다 그러고요. 기획재정도 잘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수익이 이분적 국제대금이 예를 들면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8조 5천억 정도가 세금이 작년 대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줄고 쓸 곳은 많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구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우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금리가 비교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분명하게 되는데요. 금융위 당시에도 8.4% 정도 민생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을 보면 낙관론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그게 낙관론입니다. 근데 비관론 같은 30%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이 USA 투데이에서 무디스라든가 골드만삭스, 제이콥 모건에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했던 자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코트라에서 이 부분 정리한 부분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OECD의 경우는 텍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10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4월 15일 날 여러 가지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했고요. 제가 그 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링크된 거를 보시면 텍스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금융정책 포럼의 경우도 일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사실 OECD도 그렇거든요. OECD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영어 원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큰 의미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의 문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10일 날 과세경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각각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속히 OECD에 정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대리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회계법인들 또 각자 가공을 해서 PwC뿐만 아니라 여러 회계법인, 전 세계적인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조세 분야의 경우도 생각보다 쟁점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도 이 코로나19와 국제조세만 별도로 필름을 해서 최근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걸 소개를 했는데 이 자료에서도 일부는 소개를 했던데 이 세 자료가 OECD에서 그래도 조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국제조세 분야 쟁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사람이 결국 어느 국가에 붙박이로 있으면 부동산업자 이슈가 문제되면 부동산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에 의해서 외국 법인을 하더라도 가석권이 작동이 되거든요. 여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외국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설립지뿐만 아니라 실적 발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가세권이 국내 법인에 대한 가세가 작동하거든요. 다른 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 발장소라는 것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OECD의 경우는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이러한 시적 발장소 변화를 주지 말자라는 쪽이 바깥에 깔린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 있지 않으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시적 발장소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업자 이슈 부분도 코로나19라는 특수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세권이 그 나라의 어느 특정 나라의 가세권이 크게 되는 데 발생의 힘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 워크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하는 경우인데 국경이 폐쇄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되는 경우도 결국에 국내 못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 나라 돌아가야 돼 못 가는 경우에 거주자 이슈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자로 넘어서 우리나라 경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4월 9일 날 세제와 세정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전문가 같은 경우가 법 바꾸지 말고 세정에서 즉각 대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분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조대통령 제한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개정일을 3월 달을 보게 되면 3월이 17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확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자에 세액 공제라든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규모 대사업자에 대한 타겟팅에서 여러 가지 세제를 주택법을 통해서 개정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임대료 인하액 50% 상당한 금액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의 세제 특징이 해준다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후 관리라든가 추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서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이것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단기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다가 아니라 일정 감면비에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도 보면 해외 중소기업의 국내 복지 지원 등의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도 일정 기간을 두어서 부가세, 납부세, 간과세 수를 감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뒷주만 봐서는 안 되고 법령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법령 중에 세우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제 문제라든가 개별 소비세 감면, 그다음 소득 공개. 근데 이제 소득 공개를 보면 기존에 또 뭐 기준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달에 또 조특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정부가 조특법에 긴급한 조치를 해서 바뀐다. 그래서 결제선 상가를 10% 인상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가도 지금 겨우 따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홍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여러 절차를 밟아서 이게 결제선 상가를 10% 인상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국민에게 하는 시차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적대비에 관한 송금 관련된 정부의 송금 관련된 한도 상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조특법 같은 경우는 시행령도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후식사에 적용된 부분이 연결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법률 조치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왔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구체령이면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따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 분야입니다. 세정 분야는 아무래도 벌 바꾸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을 했고 징수에 체납총을 유한다거나 조사 연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직권을 세정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 그래서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을 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확진환자 경우 사업장 등 직접 피해자 한정도 있고 모든 납세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 같은 경우도 결국 납부를 8월 31일까지 정금 대상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납세자를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연장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도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세청 보도자료가 4월 22일 날 나와서 세정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래서 봤더니 코로나19 경우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2015년 메르스라든가 2017년에 포항시, 그 다음에 2018년에 태풍이라든가 2019년 산불 같은 경우도 세정 분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경우는 그 피해 고려를 해서 굉장히 광범위 이루어졌고, 그래서 세정 지원을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 보도라는 걸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고쳐야 되니까 보면 건수를 보면 만 건 중인데요, 525만 건 정도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보면 19조 7천억 정도의 세정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했다라는 부분이 보도자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조특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 결성금 소득 공제 부분은 환급 판례를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결제 금융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했고요. 이것도 보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도 4월부터 7월 31일까지 한해서 결제선 상관없이 30% 인상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제서 보도자를 통해서 4월 29일 날 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법령이 공포까지 배제해서 이 부분 법제자료에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으로 말 썼더니 다른 분들이 이게 신속한 건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나마 신속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신속의 정도는 좀 평가가 때에 따라 좀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시 운영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려야 되는 게 한시적인 건 좋은데 상시화되면 굉장히 세수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시 운영이 이것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화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5월달 되면 저희 정책 심의위원회를 해서 3년간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고민을 하는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가한 2차관 같은 경우도 포스트 코로나19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생각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파란색은 제가 이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코로나 정부 역할, 조세 부문의 경우는 세수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에. 그래서 세제는
정부 역할. 그 부분의 경우는 세수학 근데 조세 인센티브를 주면 조세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인센티브라는 걸 세금을 결국 감리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라는 걸 세금을 그럼 감리지 세수가 않습니까? 줄게 됩니다. 그럼 또 세수가 줄게 됩니다. 상충되는 이게 상충되는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할지 장기적으로 갈지에 따라 전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3년, 이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제에서 5년,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럼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의 스탠스가 다를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재정적자 걱정할 때가 아니다. 충분히 OECD 부분인데 재정하시거나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 조정이 돼 있으면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고민인데 지금 현 정부의 경우는 계속 적자 조정을 펴서라도 뭔가 지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대통령 말씀을 보니까 제가 같이 소개해놨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어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노래다 보니까 착한 임대인 표현을 굉장히 욱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과연 뭘까? 가치평가를 넣는 거는 단지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임대인에 관한 부분이 임대인 입장도 봐야 되고 임차인 입장도 봐야 되고 중립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도 의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월 7일자로 제2차 비상경제 지원대책 회의를 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세부적 그때 한국판 니즈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으킨 한국판 니즈 같은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0년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04년부터 시작돼서 1년마다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가 17번째인데 내년 예산으로 중기 재정 운용방향인데 이 부분은 보도자료 말고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왜냐하면 보도자료는 회의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회의 결과는 제가 여기 올 때까지 구체적 내용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말씀을 붙여서 왜냐하면 워딩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방송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걸 붙여줬다. 그래서 이 다운표는 여기서 나온 걸 그대로 다운입니다.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연을 총동원해야 문구가 있었고요. 근데 국가재정은 OECD 국가된 매우 건전한 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충분한 재정 교육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현 정부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벌써 어제부터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점점 정책에 대한 우려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까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총리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년 그 사진도 여기 나온 게 청와대에서 배치해서 주요국을 보면 미국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케어스 어떻게 모르겠어요. 파레스 이해가 될지 케어스 얘기할지 모르는데 이걸 이제 약자로 낸 거죠. 코로나 에이드 릴리프 앤드 비판하고 싶을 때 그거를 약자를 앞서 만든 건데 이게 3단계입니다. 근데 미국은 4단계 벌써 5단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4단계를 보면 미국의 GDP 13.0%를 지원하겠다.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우리나라는 2차 추경, 지금 3차 추경 한다는 거거든요. GDP 1.4% 부분을 해서 이 자료는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적게 하나 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기축통화 필요하면 달러 찍어내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은 거의 30조를 또 추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그래서 많은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 규모에 비하면 GDP에 비하면 적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3단계 부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직불금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 지급을 사실상 하고 있고 1,200달러. 근데 처음은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결승 소득공제가 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잠깐 했던 게 없어졌던 것도 되살렸고요.
그다음 기부금도 지정 기부금.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부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존재하거든요. 기부금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내서 기부금을 주면 좋은데 뒤에 나오겠지만 재난 지원금을 기부 형태로 하라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는 조금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고용세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입법조사처에 나온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법, 아까 캐나다 같은 게 소개해 주셨는데 3월 25일에 영국도 여러 가지 법적 조치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한 법을 만들었고 여기서 세금 관련된 부분도 확대 부분을 소개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리셋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자료가 너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김도영 회장님께서 자료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저도 찾고 그래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소개시켜야 봤더니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는 게 말이 빨라지네요. 아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가지 정도를 점검표를 좀 보자라고 영국의 이제 세무 신고가 텍스 저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각 나라 세계 세정 분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우편 업무 역행령을 짓고 그 다음 프로세싱 어떤 것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 상담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 신고하다 보니까 국세청이 이제 상담과 대응할 때 굉장히 심리적인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전문가들도 이용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을 우리가 이제 제가 OECD 자료 3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세 지원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우리는 재산세 부분에 재산세 납부 위험이 가면은 크게 나오진 않고요.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분인데 빨간색은 부분이 의료진에 대한 상호보증 세세 문제를 하는 나라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물품, 소독이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세율이나 면제 이런 부분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은데 특징이 좀 있어서 제가 빨간색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OECD 자료를 표를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비교 우리나라는 어떤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래서 사실 그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 OECD와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비교 대상이 일본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이 못하겠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옆 나라 일본도 봤고요. 이태리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합계 부분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가질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이제 제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재산세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처한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 지원 관련해서 금융과 연결될 때 우리나라는 별거 없는 거 돼 있는데 계속 여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보면 지금 국제 방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 신용 및 유동성 지원 그래서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도 결합이 되는데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점 몇 가지 부분 신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비 진수제. 이거는 사실상 작은 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부대적 측면은 세금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별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가 끝난 다음에 일시에 자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92만 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조세분야 다시 쓰기 정책했었거든요. 국세징수법 부분에 토론자 말을 한번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납기 시작 전에 이제 징수제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 삭제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 세정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정 지원이 법에서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코로나19 평가를 통해서 법에서 쉽게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어느 조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정 지원 가능했던 분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어디시
거꾸로 어떤 시정 지원 시기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반대로서요. 재해를 보시면 여러분 재해는 국세인보통 기준을 보면 재해가 감염병은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이 화재 전화, 화재는 아니더라도 제1호 주라는 사연을 제가 지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명쾌히 미리 해놓자. 이런 상황이 감염병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입법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넣고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타 법률에 인정해서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상 전환은 법정 기본법만 연결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하는 입법 방식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면의 부분은 국가기능에 영향을 미칠 거고 장기화됐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더더군다나 너도 나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감면 우선순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에 보면 시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법령민비나 불확실 문제 더군다나 재난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서울세 발생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김동영 회장님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은 서울세 발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득 낼 사람 중에 일부를 세부담으로 환원하면 반드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정확히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 확보 관련 개념 지출 때가 되면서 세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세수 확보를 하면 민간 지출이 감소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가세 인상 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지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해놓고 원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이제 13% 정도 부채 수입이 비과세 감면 전면과세 해놓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분이 한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좀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 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은 김동재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부분의 경우는 인상과 인하시 쟁점이 될 거고요. 이번 법인세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올릴 건지 빡할 건지 논란이 있고 고의자 이슈의 경우는 인도 예를 들어서 인도도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항공편 폐쇄에 관한 인도의 사례를 소개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장기 국내 체류의 비고의자의 경우라든가 장기 해외 체류 고의자의 경우에 이슈도 고민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전 국민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5월 13일 3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 지원 방식을 다른 미국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했고요. 선별 지원 방식이 나와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저소수지나 고령층, 가계 사례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그 효과를 나중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도 아이가 있는 경우라든가 2명 이상 본인은 2009년도에 일본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끝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한 어떤 세계의 영향도 좀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인도 재난 부분 모집 및 사유에 관한 법률의 특별을 만들어서 5월 1일자를 만들어서 그돈 기부를 주면 고용보험금에 넣겠다는 특별을 만들었어요. 저는 특히 좀 이번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제 법정 기부금이 이제 현행법 해석을 가능할 거고요. 이것도 누가 또 어떤 분이 3월 26일 날 또 지도회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기부 된다라고 이야기됐고 심지어 재난 특별 지역 선포 전이라든가 비외 지역도 가능한 걸로 3월 24일 날 지도회실을 했던 재난지원금 자체 서울서 과세 대상을 안 한 이유는 줘놓고 세금 분담에 거에 대한 반감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반대 부분인데 그렇지만 현재 재원 확보 부분의 경우를 그런 방식이 좀 낫지 않았나. 혹시 나게 하게 되면 그다음 가구 단위 이게 1인당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마다 좀 가족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기부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가구 단위 문제도 있지 않는가. 기부의 자발성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가 고민할 때 그 해당 은행표가 추천합니다. 이거를 확인을 누가 추천을 드릴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세제 분야는 과세책이 생겨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금융시장까지 통합식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세제 분야에서도 금융지원과 세제 결합도 있고 금융 부분은 어떻게 생겨날 건지 꼭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수요 기반 파트너링 IS를 3월 14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이 또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에 나온 기대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덱스 부분은 제가 클럽으로 별도로 소개를 5일자로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클럽 원프라고 해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서 특정 저희가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하다 보면 유튜브 사용이 넓어진다거나 넷플릭스라든가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 증가되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재정 수입을 확보가 필요할 거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은 세금은 무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역이 난 다음에 세금제가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과정인데도 국제간 보호무역이 우리나라한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간 무역이 부정적인 결과가 안 왔을 때는 개인적인 부분의 소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즉시 대비 이외에 우리가 저성장이라든가 보호무역, 그 다음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소비재산 중에서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결국에 부가세 세율을 올릴 것인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20대 국회에서는 올리는 부분이 수록됐거든요.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소득세, 법인세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예산 전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통화 여부 등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폭력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4월 11일자 부분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담았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평가 좀 나뉘듯이 긴급인데 과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현 정부의 우호적인 유튜브가 이제 평가를 봤더니 굉장히 좋은 음식을 차렸는데 식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긴급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평가가 좀 많이 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제 증가에서도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때문에요. 확장적 재정 정책은 현 정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2년이 지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세정이 세제만 발생한 국민도 같이 봐야 되고요. 국가의 역할, 국가 어느 정도 언제 어느 정도 무엇을 해줄 건가요? 고민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세제는 단순화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 고민할 게 너무 많으면 몸이 무거우면 이게 적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세제나 세정 분야에 있다면 몸을 가볍게 하는 그게 세제 개편에 또는 세정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고 감사합니다. 네, 박홍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은 2시 30분까지인데 요약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로 들으신 대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다른 실물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금융 조세 외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같은 전시전쟁과 같은 그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OECD 각국에서 대응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응했던 조세 측면에서의 대응 내용을 소상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한 10가지 과제를 또 뽑아서 토론 주제로 삼을 수 있게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려고 혹시
잠깐. 아니, 저희들이 지금 라이브가. 이게 지금 다 녹화, 저희 질문 다 녹화. 예, 유튜브 라이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마이크 잠깐. 다른 여러분들도 저랑 입장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조세 세미나를 제가 평소에 자주 참석하는 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세미나들이 취소되는 내지는 연기가 돼서 5월부터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또 5월 달에 예정되었던 많은 세미나들이 6월이나 그런 식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금융조사법원에서 스타트를 이제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보니까 역시 목요일 자체가 그냥 이른 아침이었지만 모든 그 자료 준비라든가 여러 그 시설이 코로나19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자료집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발표자이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금융조사법원에서 이렇게 그 시설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것부터 제 질문과 코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여의도 주변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세무팀장인데 한참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했던 2월 말 그때쯤에 저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 조세팀장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그 화상으로 회의를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저희가 주로 다뤘던 문제가 확진자가 너희 나라에서 나왔냐, 너희 사업장에서 나왔냐 이런 문제를 물론 우선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한국이 그때 중국 다음으로 가장 그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태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때였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평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세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조세 담당자로부터 너네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선진적이냐 칭찬 내지는 뭐 벤치마킹하고 싶다 부럽다 그런 코멘트를 많이 들었던 것에 반해서 그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우리나라와 베트남만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3월 말까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2월 말그 사업연도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유예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감면 혜택이 없느냐라는 게 주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빨리빨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번에 그 키트 장비 그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등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유연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제때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던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3월 말까지 물론 이제 회계 감사가 다 진행되고 그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했던 그 주요 회계 법인들의 회계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커뮤니티로 이제 그 발표자 분의 내지는 그 객석에 계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ECD의 그 디지털 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IT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그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자료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라 1, 2 여기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모든 나라들의 그 합의가 있는 쪽으로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말 정도에 아마 처음에 릴리스가 됐었는데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그 OECD
그 관련 담당자들도 그 관련 회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화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더디게 되어서 혹시 이게 스케줄에 맞게 정말 올 연말 안으로 이 디지털 텍스 필러 1, 2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보고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지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OECD의 디지털 관련된 과세, 필라 1Q에 관한 부분, 먼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게 이제 파스칼이라고 그걸 담당하는 그래서 그 질문이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스케일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코로나19와 별개로 지금 미국이 그 세이프하버에서 기업이 필라 1Q 관련해서 선택을 주라고 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금 OECD 센터 같은 곳도 주관하는 분은 영향 안 받고 끝까지 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와 또 다르게 종전에도 그 디지털 과세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IT 각적 기업에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이 온도차에 있어서 합의를 못 보는 과정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 각자 각국의 조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적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적용력의 선택된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코로나19와 별개로 새로운 쟁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부분의 먼저 법제 신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달 공소 부분도 종합소득 신고 자체를 그 연기를 했더니 이제 5월달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국세청만의 판단도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세수 부분의 영향이어서 그래서 지금 저도 2월 3월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나마 5월달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회계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3월에 법인하는데 법인이 굉장히 집중된 통상의 경우에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 그 결단은 국세청만의 결정이 아니고 더 높은 데서 이건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제가 이게 코로나가 이번이 아니라 저는 좀 치료가 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 법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납부의 연장 부분은 신고도 정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납부만 연장이지. 이거는 정책 최고 결정입니다. 세수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도 아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세정에서 국세청이 예를 들면 여기 있지만 그 손세정제 같은 거 국세청이 자잘하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는데 실시간을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업 규모를 구분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감면 또는 납부 연장 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대기업 쪽 또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 쪽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재 그 조세 지원 정책을 평가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코로나 와중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질문보다도 조금 이렇게 자료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요즘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조세부분, 세정부분 이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나는 재정당국에서 재정건전성 당연히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 이 재정 지출을 과거만 하는 게 외환위기 2008년에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재정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했으면서 우리가 참고 그 자료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는데, 그때 과감한 재정 정책이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특히 재정 당국에서 염려하는 재정 건전성이 몇 년 뒤에 그 위기를 극복한 몇 년 뒤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뭐 절대 양으로 세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과거 자료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물론 이제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데는 좀 또 하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요즘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 비영리 단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옳다하다 그러는데 제도적인 측면은 이 세금 측면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는 데는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공시를 면제하는 데가 아마 종교단체라든지 자산 규모가, 이게 제가 기억하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산 규모 5억 미만인가 하는 데는 이제 공시 의미가 의무에서 이제 제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 5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세정 측면에서 5억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엄격하게 보는 건지, 의도적으로 자산 규모를 낮추는 데 대해서 세정이 혹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또 5억 자산 규모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 법인의 한 50% 이상이 종교단체거든요. 그 종교단체는 계속 이렇게 공시 의무에서 제외해야 될 건지, 이게 좀 이런 측면도 조용하게, 이걸 뭐 지금 이슈화할 건 아니고 이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한번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이 문제를 갖고서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보다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결국에 과감한 재정 지출의 과거의 사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과감한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 말씀드렸고, 제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하고 이제 변인 교수님이 금융위기 때 간단하게 세제를 듣는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문제 문제가 돼서 증세는 교천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아마 경제 관련된 학회에서 연합에서 6월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경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런 부분은 또 달리 경제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또 관심 갖고 또 다른 학회에서도 경제 부분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경우는 비용이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학교 상속 증여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민감하다고 민감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이해가 이해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어서 부분이어서 저희 저희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저기 말씀 말씀 주시네요.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6월 13일 13일 날 날 106차 106차 여기에서 비영리법의 효율 관리를 그 손을 손을 박사님 박사님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또 그때 또 오시면 되겠다. 될것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답변 사실 드립니다. 이번 사태 나기 전에 저희가 스케줄 잡은 겁니다. 근데 참 예측을 잘하고 잡았습니다. 아, 그렇죠. 저번에 그때 다시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현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현업에서 느낀 점, 아까 우리 첫 질문 때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예, 뒷부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3일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관련 내용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출장 왔다가 못 나가고 이렇게 있는 외국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계속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든지 이제 거주자로 간주될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OECD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서 이렇게 제외해 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과세당국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입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지 좀 나을지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그 분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세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올해 걸 정리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포스트 뎁스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도 계속 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OECD에서 지금 그 말씀 쟁점을 딱 집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조사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까. 그거 이거 짐작 정도 같은 거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국과의 그 국제 관련되는 문제는 상호 존중의 원칙 되고 그다음 국제적인 룰이 우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OECD에서 기본 방침을 정한 내용 같으면 아마 각국에서 따를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아마 존중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금융세제 변화와 관련해서 쟁점을 잡아주셨는데요. 그 우리 김용범 1차관 모두 1차 발언에 보면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사 및 이월 공제를 허용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난해부터 그 저희 증권거래 세제를 축소 내지 폐지하고 그 양도소득세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용부 1차관 모두 1차 발언에서 모든 걸 다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곧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향후 어떤 전망이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패스트 공부를 하는 거하고 거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한계는 한계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조심스러워요. 제가 재정팀에 갔을 때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근데
금융 금융 관련해서 관련해서 지금 지금 양경수 양준수 말씀주신 말씀주신 쟁점은 쟁점은 저도 이 문구를 장관이 보도자료 보도자료 통해서 나온 나온 거 어디만 따온 이유가 시장에 시장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기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진행 부분이 제가 일부 알고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책임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어떤 입장을 입장을 정리해야 정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그 부분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좀 죄송하다 듣지 못한 거를 제가 제가 이게 다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뭐든지 이렇게 또는 조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많으신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그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감면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현 제도 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 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신고 기간에 모든 게 이렇게 정산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수시로 정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종의 가결산제도 방안을 도입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서 그 기간 동안에 손익을 정산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환급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 일종의 이제 가결산제도 방안이나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네, 저도 그 부분 생각 못 해봤던 바인데요. 좋은 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도 안내 받으셨겠지만 그 종합소득 신고를 시작이 되면 5월달에 이제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8월에 납부되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8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다 잊어버리니까 미리 내셔도 된다. 근데 그 경우는 세금을 미리 내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대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2차 추경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예쁘게 핵심 사항만 정리한 거를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유예라든가 대출 보증 만기 연장 간접 지원 포함했을 때 500조 원을 지원했다라고 자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연구 부분이 그 500조가 대체 이제 국민들이 손에 쥐는 것들은 12조 2천억 정도, 각 가구당 많아도 이제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500조를 지원했다는데, 그래서 아마 그 500조의 지원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금융지원까지 다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할 텐데 거기에 법인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형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정부 당국에서 법인세 부분을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아까 시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하도 거기에 반발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보다 소득이 주는 거 확실할 거고, 그러면 소득이 줄면 나중에 내년에 세금이 결손 나가지고 그때 하는 것보다 먼저 땡겨서 주는, 그것도 이제 500조 정도의 2차 추경 당시에 국가가 여러 간접 지원에 그 정도의 범위라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다만 법인세가 그 1월부터 3월까지
전체적으로 세수 수입이 8조 정도가 목표치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적자 가겠다, 그다음에 과감 투자하겠다. 그 과감 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질문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19 이 위기와 사태로 인해서 저희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 국민, 아니 전 세계 시민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일 텐데요. 제가 그 조세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지적 내지는 건의하고 싶은 바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가 있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뭐 손세정제, 마스크 착용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조세 팀장으로서 반드시 회사에 나와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국세청 공문이 우편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드카피로 오는 그 우편물을 제가 열어봐야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공문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사회생활이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 고지서라든가 명세서가 다 전자메일로도 얼마든지 오고 있는 거의 10년 전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공문을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한 어떤 진짜 그 하드카피 그 우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이유가 도장 찍어서 공문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우편물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도장까지도 전자서명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저의 바람이고 또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자께서 그 지방청년도 있기 때문에 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잠깐 근무할 때 보면 열에 하나 정도 심지어 국세청에 보낸 그 서류를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의 전달 방법 중에 지금 이제 우편으로 가는 것과 전자로 부분이 있는데 전자로 가더라도 왜냐하면 전자 보내고 우편 보내면 또 우편 또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도 우리가 전자 신고할 때도 보면 본인이 동의를 한 전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전자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분도 아마 부분 실제로 실행하려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우편물 같은 경우 왔을 때 그야말로 재택근무가 실제로 못 되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그다음 전자로 보기를 얻는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는 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차장님. 간단한 건데요. 박근 교수님, 마이크 드시나요? 예. 자료 준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환자가 나타나면 사무실을 폐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는 8월 말까지 했는데 이제
신고는 그대로 유지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직원 중에 하나라도 환자가 생기나면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신고는 연장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에 그 거래 이제 자기 그 세금이 아니라 거래처의 세금 관계인데 신고를 못하게 되면 그 상당히 그 거래처에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부분을 보면 아까 이제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3월달에 꼭 그 법인세 경우에 신고했어야 되는 정소의 경우도 8월달까지 납부까지는 좋은데 왜 정소 신고 5월달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 왜냐하면 이제 과세 행정이 보면 이게 왜냐면 매달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질 때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날짜 옮기는 건 어려운데 지금 질문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제 제때 놓치면 가산세 문제였어요. 그런 경우는 가산세 정당상에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첫 번째 정소 5월달하는 부분은 저도 뭐 아시고 있습니다만 거래처와 관련해서 사업장이 폐쇄되는 부분은 거기는 가산세를 안 매기는 게 지금 현재 정당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 4월 8일 날 나온 대책에 보면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그 대책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를 하고 특별 재난 지역인 경우에는 그 신고도 유예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국세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찾아보시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그 104차 그 조직금융 포럼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표두에 와닿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박홍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그 포럼을 더욱 뜻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조직금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